자, 레미안 대치 팰리스 40억, 리센츠는 30억. 아, 요즘 정말 뜨겁죠. 자고 나면 대치하고 잠실은 그냥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에 거래 건수는 되려 줄였는데 매물이 귀하니까 팔릴 때마다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야, 너무 이거 과열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걸 빼드냐면은 담합행위가 혹시 있는지 집중 단속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죠. 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저 달리고 있는 말에 내가 올라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조금 나는 안전하게 가겠다. 수익률을 좀 포기하고. 그러면 저는 올라타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니야.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이게 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좀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다리겠다. 기다리겠다. 좀 더 조정되면. 그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야, 아니야. 나 여긴 이미 틀린 것 같아. 대치하고 잠실은 나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우회 도로로 가야 돼. 대치 잠실이 가령 예를 들어서 1군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물론 그게 이제 또 더 좋은 데도 있는데, 1.2군 정도는 되잖아, 우리가. 대치하고 잠실이. 그러면 1.2군 피해서 1.5군으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그 밑에 이제 좀, 그 개포, 그리고 이제 수서 인근 일원동, 그리고 뭐 역삼 도곡은 여전히 인기 있는 지역일 테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퍼진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옆으로 퍼지겠죠. 강동, 마포, 성동,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마포, 강동 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천. 그거를 얼마 전에 이제 오신 분하고 막 이렇게 그 아파트 16강을 했어요. 월드컵 16강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마포, 강동을 막 보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과천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과천을 딱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야. 과천. 자, 일단 다 찍어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박지영 기자님이 매일경제인데요. 2월 19일 날 작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어떤 얘기인지, 이게 이제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울시가 291개 아파트에 적용됐던 토호제를 해제하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후폭풍이 일조해집니다. 요 후폭풍을 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뒤까지 주룩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개포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로 쭉 갔다가 강동, 마포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동작, 성동 갔다가 이제 좀 온기가 퍼지면은 동대문, 성북구 이렇게 막 갈 수는 있잖아. 근데 그게 가다가 저 위에 강북 저 위에까지 막 이게 막 저쪽 하남까지 구리까지 이렇게 갈 거냐? 가더라도 좀 힘은 약할 거예요. 왜냐면 투자자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투자자 지금 못 들어간단 말이지, 취득세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인들은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많게는 3억까지 올려놓는 분위기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였는데, 야, 이거 달리는 말이 올라탈 거냐 하는데, 제가 수익률은 좀 포기하더라도 안전하게 가고 싶으시면 그냥 타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치 위에 있는 지금 반포하고 압구정이 그냥 계속 걔들이 뚫려 있어서 그래요. 걔들이 닫혀 있으면은 이게 애매해지거든. 그럼 이제 좀 약간 머뭇할 수 있는데, 앞에 형님들이 먼저 그냥 가 있어 버리니까 야, 그냥 고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자, 이제 내려와. 이제 자, 매도인들은 막 이렇게 호가를 많게는 3억까지 올려놓는 분위기인데, 레드펠이 84가 지난 30일 40억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30억을 돌파했네요. 그리고 이제 40억을 넘어서 43억까지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그만큼 토호제 해제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었다는 걸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잠실의 대장인 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에 동참을 했는데, 27억대에 거래되던 전용 84, 이제 국민 평형이죠. 30평대. 호가가 29억에서 32억까지 호가입니다. 그리고 매경 취재 결과 리센츠의 경우 토호제 해제 이후 31억의 실거래가 성사됐다는 게 단지 내 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그래서 이제 레드펠, 엘스, 올파포, 리센츠. 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여기 대치잖아.
그리고 잠실, 여기 올파포, 강동이잖아요. 근데 송파 같은 강동이잖아. 요 옆에 뭐 있어요? 올림픽 선수촌 있잖아. 올선. 올선 보십시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올림픽 선수촌. 네. 제가 좀 좋아해. 개인적으로. 아, 물건 없어요, 저. 거기 좀 그 터가 좋아, 터가. 기운을 좋아해요. 좀 약간 공원도 좋고 그 구조도 괜찮고 그리고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올림픽 선수촌이니까. 예. 어쨌든 토호의 해제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과거에 신고가에 근접하게끔 아니면 일부 지금 신고가 이게 전고 좀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약간 영향을 올 때까지는 좀 가겠죠. 달리겠죠. 게다가 실거주 의무 조건이 사라지면서 갭 투자가 가능해졌는데 과거에는 좀 선택지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뭐 100이 있으면 하나에 몰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걸 한 2개 정도 분산시켜가지고 넉넉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과거의 투자 방식은. 그런데 지금은 나누지 않아요. 왜? 취득세 때문에. 나누면 골치 아파. 괜히 세금만 더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로 몰빵해. 그래서 그 집중되는 그 현상이 더 세졌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강남 주요 단지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이게 분위기가 뜨겁다라는 거를 하고 있고,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울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뒷얘기가 나온다. 야, 정말 이거 하는 거냐? 언제 들이닥칠 거냐? 그래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토호제가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카톡방, 분효회 집값 장악, 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제 뭐 그러면 서울시도 카톡을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어쨌든 예전에 부동산 열기가 정말 뜨거웠을 때는 카톡 이게 단톡방 같은 거 내에서 뭐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헌법적 제안이라며 토호제 해제를 선언했던 서울시가 다시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내세우는 것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차라리 원래 제도 만기였던 6월에 풀어줬거나 부동산 침체기였던 23년에 해줬다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 아니냐. 현재는 명분도 잃고 효과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맞죠. 원래 이제 5년 만기가 올해 6월 달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기 됐으니까 풀어주면은 그냥 그런 것보다 하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한 풀어주기 전에 한 2, 3주 전부터 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풀어주니까, 좀 오해하지 않냐. 아니면은 2023, 2022년, 2023년 또 그때 경기 안 좋았을 때 차라리 그때 푸는 게 낫지 않았겠냐. 근데 뭐, 시장님 마음은 본인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 한번 써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특별 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 점검. 그런데 이게 점검이 아니고 약간 욕을 먹더라도 다시 다시 지정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어.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이제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구해야 되는데 광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구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래도 뭐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뭐 올림픽 공원에서 콘서트를 하니까 밖에 가서 막 기다리는 거야, 팬들이. 근데 임영웅 씨가 이게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시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딱 1분 시간 60초만 모시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문을 딱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들어가면서 막 내가 들어갈 거야. 근데 이제 임영웅 씨가 예를 들어서 좋은 의도로 만약에 했는데 갑자기 뭔가 뭐 사고가 났어. 뭐 누가 넘어져서 다쳤어.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 아니야, 지금. 화들짝 놀란 거 아니야. 그래서 없던 걸로 하자. 빨리 문 닫아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이제 임영웅 씨를 모르는데 당연히 이렇게 좀 해서 혹이라도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자, 서울시에서 이런 칼을 이제 꺼내드렸잖아요. 근데 현실상 여기서 갑자기 재지정하고 다시 닫아버리면 이건 정말 좀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칼을 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
근데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국세청에 이제 어떤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SOS 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마침 나왔어. 자, 국세청 보도자료 보세요. 2월 17일 아주 따끈따끈한 거야.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자, 제목을 잘 보시오. 제목을.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 지능적 부동산 거래 탈세 세무조사했다. 자, 부모 덕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가장 매매로 비과세 받고 총 156명 대상. 딱 이거잖아 지금.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무조사는 명분이 있으면 합니다. 명분이 있으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때 투기꾼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다주택자 세무조사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현 정부 맞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학원 카르텔. 학원이 뭔가 카르텔이 있다. 사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막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명분이 생겼잖아.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메가스터디랑 세무조사 해버렸지.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기억해 안 해. 관심도 없지. 일단 우리는 세무조사 하면은 역시 이 자식들 막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뭐 쓰드메 신혼부부 막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얼죽신 똘똘한 한 채잖아. 계속 이게 나오니까 야, 똘똘한 한 채 좋긴 좋은데 지금 나이도 어린 게 무슨 30억짜리 산다고? 약간 이상하잖아요. 조사하는 거 나왔어.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무조사를 지금 나와버렸으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뭔가 좀 협조를 하고 요청을 한다고 해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어떤 거 걸리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뭐 배경은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면은 서울 이렇게 가는데 강남 4구는 108까지 가고요. 여기 지방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그 영상에서는 뭐였었어요? 지방 살리기 했는데 별로였잖아. 그쵸? 그래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 내용 156명을 이렇게 선정을 했다. 그래서 유형을 잘 보세요. 1번 편법 증여를 받거나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케이스 35명. 가장 매매, 부실법인을 끼워 넣은 지능적 탈세 혐의자 37명. 다운 계약, 그래서 양도세 축소한 거 37명. 자, 그리고 잘 봐요. 4번째, 네 번째.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이게 이따 이제 구체적인 사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걸린다는 거지. 자, 보여드린다. 그림을 보자. 자, 세무조사 선정 사례. 이거 선정, 이럴 때 선정이란 말을 쓰나? 세무조사 적발 사례.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어쨌든. 자, 사례 1번. 고가주택.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하고 증여세에 탈루했다.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사요. 아까 말한 얼죽신을 삽니다. 똘 1을 사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어요. 그럼 이제 증여세 탈루한 거죠. 무신고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 추징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심플한 거야.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요.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게 아니라 차용증을 쓰죠. 근데 그 차용증이 누가 봐도 약간 허무맹랑하게 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을 빌렸는데 상환 기간이 뭐 30년이야. 안 갚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자도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걸리고요. 최근 세무조사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증여세에서 내는 거 안 끝나고 요 돈을 주신 아버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자녀한테 그래요. 아버지 뭐 하시냐고.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가 사업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아버지 사업도 한번 좀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까지 같이 털린 경우가 많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사례였어요. 자, 두 번째 사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땡땡시에서도 이거 걸려가지고 세무조사 받고 있다. 이거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죠. 잘 보세요.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가장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하는 건데, 자, 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A하고 주택 B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택이 두 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안 되죠. 대신 비과세가 되려면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돼야 돼. 종조주택 3년 안에 팔든지.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A를 그냥 팔고, 그리고 B 고가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A가 안 팔렸나 봐. A가 잘 안 팔리니까 이거를 특수관계인 이 갑의 친척한테 넘깁니다.
말 그대로 가장 매매예요. 그래서 주택수를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고가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쭉 갔으면은 넘어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꼭 이거를 다시 가져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서 이제 신고했고, 이후 친척에게 이전에 놓았던 주택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개월수가 안 나왔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어디냐면 경기도 땡땡시인데 6개월 있다 다시 가져왔어요. 해도 너무한다 진짜. 그럼 7개월이면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원쿠션 때려서 가져온 거 걸린다. 자, 세 번째,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택 위주로 좀 볼게요. 어쨌든 중간에 부실법인을 넣어가지고 양도 차손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한 거야. 넘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 다운 계약서. 뭐 이거는 뭐 고전이지 고전. 여기서 보면은 갑이 양도인인데 분양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양수인한테 이걸 팝니다. 근데 이거를 다운 계약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차액을 별도 지급한 거죠. 그러면 다운 계약서가 왜 불법입니까?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부동산 매매할 때는 2006년이니까 2006년 이후에 이제 실거래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1억을 피를 받고 해야 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1억이 아니라 5천으로 신고를 하고 5천을 별도로 현금으로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 다운 계약서고,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손패거래, 매수자 부담 양도세로 가야 돼. 그건 불법은 아니야. 그런데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양수인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요. 양도세가.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저희 채널에서 했었죠. 여기 보시면 이 검색창 여기서 누르면 손피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돼요. 652번. 652번 보시면 된다. 근데 지금 좀 느낌이 어떻죠? 되게 단순한데? 거래가? 예전에는 막 원쿠션, 투쿠션 때리고 그런 것도 막 잡아냈단 말이지? 되게 단순해요. 얘도 단순하고, 얘도 뭐 별거 없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례 봅시다. 제가 왜 이거 보냐면은, 정말 또 약간 좀 복잡한 사례 가지고 또 한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느낌이. 계속 이렇게 얼죽신, 뭐, 똘똘한 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자, 볼게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세하고 증여세 탈루했는데, 아버지가 자녀한테 저가 직거래로 하는데 시세 대비 60% 했네. 보통 우리가 70 아니면 3억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70%가 가능하다고 하면 70%까지 싸게 해야 되는데 60이니까 10% 차익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증여세가 나와요. 그럼 증여세 내면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낮은 가격으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고 원래 시세 그 금액으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이면 10억에 70% 아니면 3억. 근데 공교롭게도 같잖아요. 그러면은 3억을 빼서 7억까지 싸게 줄 수 있어요. 근데 6억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내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 1억을 더 싸게 했으니까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고, 이 아버지는 6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아니라 원래 시가인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가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비과세면 그 비과세가 다 돼버리니까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면 되는데 왜 걸린 거야? 부친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양도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해당 단기에 동일 아파트가 해서 크게 낮은 60% 수준을 확인했고, 직거래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했고, 아이고, 부친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10억으로 안 하고 직거래 한 6억으로 신고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10억으로 해야지.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걸리거든. 표정들이 안 좋은데?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자, 여기 아빠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헷갈리니까 내가 15억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30%면 얼마예요? 4.5억이잖아요. 그리고 3억. 둘 중에 낮은 게 3억이잖아요. 그러면 15억에서 3억을 뺀 12억까지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12억으로 해야 되는데 10억에 넘긴 거야. 그럼 자녀가 2억에 대해서 더 이득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돼요. 맞죠? 그리고 10억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출처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아빠는 12억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시세가 15억이니까 15억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근데 사례를 보니까 요 낮은 금액 12억으로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부당하게 회피한 거고 자녀도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안 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부친은 낮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했고 자녀는 증여세 신고한 내역이 없어서 그렇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는 원칙대로만 하고 세금만 내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 아마추어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고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신고할 거 신고하고 세금 낼 거 했으면 아무 문제 없지. 그렇다 하더라도 소명 연락은 와요. 근데 그게 세무조사는 아니거든요. 우리 그 채널 제네시스가 이 유튜브 영상만 잘 보셨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 사례 6개 중에서 우리가 한 3개, 4개 정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심플한 내용이거든요. 과거 뭐 2020년, 21년 그때 걸린 거에 비하면은 그때는 막 현란했어요. 되게 막 원쿠션 때리고 장난 아니었다고. 근데 이 정도면 되게 난이도가 낮은 거야. 그런데 이걸 잡아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시고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다시 얼죽신 똘똘한 채 관련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내가 이걸 달릴 말을 올라탈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부담되시면 그 인근 지역 다른 곳을 좀 보십시오.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그 관심 있는 지역은 여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는데 똘똘한 한 채가 답일 거냐. 어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영상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어디까지 좀 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이렇게 계속 과열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게 서열화가 그동안 막혀 있었거든. 토호제 때문에. 근데 그 막혔던 게 이제 풀리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약간 과열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리 서열화 찾아가면 다시 조금 안정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옆으로 퍼질 때 차라리 그 옆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그 옆에가 어디냐? 지도를 잘 보시면 나와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날짜를 좀 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데 좀 죄송하고요. 혹시 이제 좀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알림이 가니까 하면 되는데 보통은 점심시간대 아니면 저녁시간 요때쯤에 합니다. 요일은 계속 달라진다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